안녕하십니까.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류민희 교수 강의 후에 있었던 질문 중에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죠. 그 질문 중에 이제 모두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 그 뭐 기스트인데 뇌 전이가 되거나 뭐 또는 어떤 전에 기억에 나오는데 폐 쪽에 뭐가 생겼는데 그거를 검사해 봤더니 기스트로 나왔다, 이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 극적으로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저기 설정이지만 실제 기스트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기스트는 처음에 뱃속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장관에서. 그래가지고 뭐 재발하거나 번지더라도 다 뱃속에서 우선 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복막에 주로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고, 그게 아주 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런 게 많이 진행된 후에 나중에 가가지고 뭐 폐로 전이 되거나 또는 뼈로 전이 되거나 또는 뇌로 전이 되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경험한 예들이 몇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이 뱃속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도 그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딴데 뭐 폐나 또는 무슨 뼈나 무슨 뭐 뇌나 이런데 무슨 병이 발견돼서 그걸 갖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기스트가 나올 확률은 처음 진단하는데 그건 뭐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이제 10대, 20대 때 나오는 기스트 있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그 빈도는 적지만 있는데, 그 경우는 좀 성인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5, 60대 돼서 많이 생기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예전에는 소아 기스트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 킷이나 PDGFR-알파의 그 돌연변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일드 타입 또는 야생형 기스트라고 이제 하는 중에 특이하게 그렇게 소아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조금 병의 진행 양상이나 이런 게 그 성인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하는데, 우리 이제 뭐 이 기스가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인 저한테도 그런 소아 환자들이 여러 와서 지금 뭐 정기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는데, 성인하고는 다르게 좀 진행이 뭐 늦다든가 또는 뭐 하여간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보통 하는 뭐 근리백 치료라든가 이런 걸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맡은 국소성 기스트에 대한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소성 기스트가 이제 아까 그 우리 유민희 교수가 얘기하셨던 거는 주로 이제 전이성 또는 재발성, 그래서 병이 번진 다음이죠. 그러니까 번졌을 때는 왜 수술을 못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수술을 뭐 못하는 건 아니죠. 수술이란 건 뭐 째가지고 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다 뗄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수술이란 거는 뭐 마취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째고 그러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몸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건데, 그런 만한 이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이나 재발이 돼 있으면 문제는 보이는 데만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 하나하나는 현미경으로 봐야지 겨우 보일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나 또는 육안으로 봐서도 보인다 그러면 벌써 암세포가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추정하기로는 한 1cm 크기의 이 혹이 있다 그러면 암세포 수는 한 10억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 개 이런 데는 뭐 또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한 군데 벌써 원발부에서 전이가 돼 있다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는 암세포 수가 적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만 떼도 병이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이라는 거에 위험과 이런 부담을 안고 수술하는 게 별로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약을 쓴 다음에 결과가 좋은 경우에 이제 아까 우리 유민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남은 종양을 떼내는 것이 이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떼낸다고 해서 뭐 모든 거 다 없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약에 대한 내성을 이 생기는 걸 갖다가 좀 막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국소성 기스트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진단할 때 기스트 종양이 원발 부위에만 있고 원격 전이는 멀리 번진 데는 없는 경우, 근데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을 없어 보이는 경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없다고 일단 생각해야 되겠죠. 딴 데 번지지 않고 원발 부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서 떼내는데 만약에 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럼 우리가 일단 수술을 해서 그걸 떼내야 됩니다. 이렇게 떼내면 치료도 되지만 진단도 되는 거죠. 미리 뭐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안에 뱃속에 뭐 있어서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점막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 검사 해가지고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뭐 이 그 거죽을 통해 가지고 바늘을 넣어 가지고 만일에 종양에다가 그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옆으로 흘러 가지고 오히려 전이가 없는데 전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게 번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직 검사를 무리하게 하지 않고 아예 수술을 해 가지고 떼어내서, 그래서 치료도 되고 진단도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유민희 교수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스트는 이제 일반적인 암하고는 좀 달라요.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게 림프절로 별로 번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피를 따라서 뭐 간이나 무슨 또는 바로 거기서 이제 복강내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복막의 전이가 되지, 그 림프절 전이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암 수술하고 다른 점은 종양이 있는 종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떼내는 고기가 절제면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보통의 암종들은 고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에도 이렇게 번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기스의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데보다 더 많이 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주위 림프절 절제 필요는 없고, 물론 보이기에 림프절이 커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띄어서 그게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은 우리가 성인의 경우에는 없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그 소아에서 생기는 경우는 좀 성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주위 림프절로 또 전이를 갖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아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 거를 해서 그 주위의 림프절을 좀 더 그래서 절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재발이라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재발이라 그러면 왜 이전에 수술하고 나서 다 괜찮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발이라고 없던 게 생겼느냐고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최초 검사상 전이가 없는 지스트를 완전 절제한 후에 추적 도중 다시 종양이 나타난 경우를 재발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제거했는데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수술할 때 이미 번져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뭐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고 모르니까 그거는 뭐 수술할 때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수술을 끝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남은 세포들이 분열 증식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CT 사진이나 이런 데서 디텍트가 될 정도의 크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재발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가 그러면 그렇게 재발할 거고 어떤 환자가 재발하지 않을, 이걸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단지 많은 환자를 해보니까 어떠한 특징을 가지면 이런 재발의 확률이 많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술할 당시에 이미
보이기에는 원발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는 번져 있을 확률이 높은 그런 특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이제 고위험군의 경우에 이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빨리 없애가지고 재발을 막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재발 방지용 보조요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암 치료에 있어서의 그 원칙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런 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이제 이런 수준이라면 이거는 아주 그 숫자가 적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더 커져가지고 눈에 보이게 될 정도보다 훨씬 더 그 암세포를 다 없애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어떤 환자가 그렇게 잔존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재발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는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는 이거를 빨리 이런 재발 방지용 치료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빨리 치료를 하면 그거를 다 없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제 보조요법을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또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는데 또 그 재발 방지용 항암제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견디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게 회복된 한 3주 정도에는 우리가 대개 보조 치료가 만일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회복이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모르고 갔다가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도 수술 후에 3개월까지는 그래도 아직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보조요법을 시작하자 하고 이제 외국에서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3주 후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발의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는 재발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뭐 치료가 뭐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거를 그런 장점이 있지만 재발 위험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 특성상 한 뭐 90% 이상 재발 안 하고 한 10%에서 재발할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뭐 3년 동안 무슨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 재발률을 그러면 한 10% 되는 거를 더 감소시킬 그런 확률보다는 부작용을 뭐 3년 동안 그 약을 먹는 이게 훨씬 더 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치료에 그 권하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고위험군 환자한테 이거를 권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어떤 환자가 고위험군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스트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재발 방지용 이마티닙 보조요법의 3상 임상 시험이 이마티닙이 이제 기스트 치료에 시작이 된 다음에 곧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북미에서 시작된 이 연구가 2009년도에 그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나왔는데 그 연구는 우리가 3cm 정도 이상이면은 무조건 이제 뛴 다음에 그다음에 이 환자들이 1년간 이마티닙 쓰는 거하고 아니면 위약을 1년간 쓰는 거를 해서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임상 연구를 한 겁니다. 3cm 이상이라는 건 이제 이때 기준에서는 잘 모를 때니까 3cm면은 굉장히 뭐 위험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은 다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실제 해봤더니 3cm 이상의 환자에서도 그러니까 위약보다는 훨씬 무재발 생존 기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당시에 이 생존 기간의 연장까지 이제 사실은 증명이 돼야지 원래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항암제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데 비해서 이 경우는 우리가 무재발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로 만으로 미국 FDA에서 2008년에 이제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2009년에 이제 승인이 돼서 2010년 3월부터 이렇게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적용 대상은 미국은 이제 자기네가 워낙 한 임상 연구의 기준처럼 3cm 이상인 환자는 다 이렇게 이제 보험 적용을 해줬는데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좀 더 그걸 갖다 따져 봤더니 3cm 이상이라도 재발 위험이 높지 않은 환자들도 많고 그런 환자까지 이걸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득실을 따져볼 때 득이 많지 않다.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에 국한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난 제 생각엔 그거는 뭐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위험군을 결정하는 이제 그 인자는 종양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종양을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세포 분열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요 두 가지 이제 그가 이 종양이 크면 클수록 재발의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세포 분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재발의 확률이 높으니까 요 두 가지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위험, 높은 위험군이 되죠. 그래서 여기만 보이는 것 같이 크기가 5cm보다 크고 그다음에 세포 분열수가 5개 이상인 경우 보다 큰 경우 이 경우거나 아니면은 크기가 뭐 10cm 이상보다 더 커서 뭐 세포 분열수에 상관없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크기에 상관없이 세포 분열수가 10개 이상이면은 위험이 높으니까 이런 군이 이제 이 당시에 높은 위험군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했더니 이제 그 위험도는 이 크기와 세포 분열 수 이외에도 원발 부위가 어디냐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에서 생긴 경우는 같은 크기나 같은 세포 분열 수라도 재발의 위험이 낮고 소장에서 생긴 경우는 같은 크기와 같은 세포 분열 수라도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요법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의 또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뭐였냐면 1년보다 더 1년 하고 나니까 또 나중에 재발하는 환자도 많고 그래서 3년을 하는 것이 1년보다 난가가 이제 이 임상 연구에 이제 그 뭐라나 질문이 됐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데 아까 3cm 그거보다는 좀 더 그 고위험군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서 진짜 아주 위험도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3년을 쓰는 게 1년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고위험군을 여기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크기, 세포 분열수, 그다음에 또 종양 파열 그리고 이제 그 원발 부위도 다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1년간과 3년간을 비교를 해서 실제 3년 치료가 1년 치료보다 무재발 생존 기간과 생존 기간 모두 유리하다고 이제 결과에 나와서 실제 이제 이 임상 연구 결과 이후에 이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재발 방지용 이마티닙 치료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그 고위험군의 이제 분류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발 부위를 이제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종양이 천공돼도 또 그 재발 위험이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양이 천공되면은 천공이라는 게 이 위장관 안쪽으로 천공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천공돼도 암세포가 이제 떨어져 나온다 해도 뭐 저기 음식물이나 이런 거와 같이 해가지고 병원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공이 복강 내로 천공이 된 경우는 이게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막에 그게 착상을 해가지고 그 암세포들이 자라서 재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양 천공은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크기, 세포 분열수, 원발부 이 세 가지 인자들보다 무조건 이거는 종양 천공은 높아요. 그래서 다른 게 다 안 좋다라 하더라도 종양 천공이 있으면 이거는 재발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마티닙의 보조요법의 그 대상 환자군이 최초보다 이제 바뀌었죠. 2015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
세포 분열수, 그다음에 원발 부위를 포함한 기준에다가 그다음에 수술 전 또는 수술 중에 종양 파열이 있던 환자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해서 3년간의 이마티닙 보조요법에 이제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 이마티닙 그 보조요법의 치료 효과를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분석한 건데 보면은 뭐 여기 이제 파란색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니까 이제 재발 안 한 환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확률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 한 10년인데 120개월이니까 10년에 한 그래도 여전히 한 뭐 60% 가까운 환자들이 고위험군인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존율은 뭐 10년인데 여기 보면 한 80% 이상, 한 90% 가까이 환자들이 이제 계속 살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전이가 있었느냐 또는 재발이 됐느냐, 이 이후부터의 생존 기간이 아까 유민희 교수가 설명드린 거고, 그것도 아까 해봤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치 한 9년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번지지 않고 눈에 보이게는 번진 게 없는 환자에서 수술 후에 이제 위험이 높은 환자. 그러니까 여기 뭐 고위험군 아닌 환자들은 여기 아예 포함이 안 되죠. 그 환자들은 아예 대부분이 뭐 수술만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합니다. 사실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이나 아까 그 비슷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스는 인종간이나 또는 나라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발생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스트가 악성일 가능성. 악성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전이가 있거나 또는 재발된 이런 경우가 이제 악성인데, 그게 전체 기스트 환자의 한 20 내지 30%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70%, 80%의 환자는 수술만 하고도 그다음에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악성이 아니니까 그 환자들은 뭐 자기 수명을 그냥 사는 거죠. 이 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요 20-30%의 환자가 아까 유민희 선생이 얘기한 그 전이가 있어서 치료하는 환자거나 또는 여기 같이 수술은 했지만은 전이가 없어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이런 환자다. 요런 환자에서도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에 뭐 한 80-90%의 환자가 살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다른 보통의 암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치료 성적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의 치료 성적하고 그 3년과 1년을 비교한 보조요법에 3년 하느냐 1년 하는 걸 비교한 스칸디나비아 연구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이게 두 연구 결과가 이게 뭐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 환자가 뭐 서양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치료하는 뭐 의사도 거기 뭐 다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어쨌건 이 수술 후에 이렇게 고위험군에서의 5년 무재발 생존율은 이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도 한 70% 정도가 5년 무재발이었는데 우리는 한 70%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기간의 경우에도 이렇게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그 3년 한 경우 5년 생존 기간이 93.4%인데 우리 병원에서도 5년 생존 기간이 생존율이 94%로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위험군 환자에서 절제 수술 후에 재발 방지용 이마글리백을 3년 한 경우는 최초 보고된 스칸디나비아 연구하고 우리나라 연구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아까 1년보다 3년이 이제 더 나은 거로 됐으면, 그러면 3년 한 다음에 그러면 3년이면 충분하냐 해봤더니 이제 이 3년 한 환자의 이 무재발 생존 그 커브를 보면 이 3년이까지 이제 약을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 각도가 좀 더 확 꺾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재발이
빨라지는 거예요. 재발하는 환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약을 안 먹으니까. 그 얘기는 이 글리백을 먹는 동안에는 이게 재발, 그러니까 죽진 않고 이제 자라지는 못하고 억눌려서 있던 것, 물론 뭐 그 죽은 다 없어져 가지고 뭐 재발 안 하는 환자도 있지만 이렇게 다 없어지진 않고 일부가 살아가지고 약을 끊으니까 이제 증식하게 돼서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기가 돼서 재발로 나타난 거죠. 그럴 확률이 이렇게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더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5년을 하면 어떤가 해서 5년에 대한 연구가 이제 또 시작이 됐었어요. 이때는 이제 해봤더니 5년을 해봤더니 무재발 생존율이 뭐 90%고 5년 생존율이 95%로 이건 뭐 아까 그 3년 한 것보다 좀 더 뭐 약간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 환자군이 또 여기는 고위험군만이 아니라 중위험군도 포함되어 있고 뭐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는 없고 단지 이건 뭐 성적은 이만하면 괜찮겠다. 근데 문제는 5년을 완료한 환자가 91명 중에서 46명밖에 안 되고 중지한 환자가 이제 한 34명입니다. 여기서 이 중에서 부작용으로 중간에 중지한 환자가 15명. 그다음에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환자가 원해서 19명. 그래서 이거는 실제 5년을 재발 방지용으로 이 약을 먹는다는 게 글리백이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약이니 하겠지만 이건 사실은 병이 있어서 막 뭐가 있으면 몰라도 하나도 자기는 없고 사실 내 몸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5년씩을 계속 먹으라,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이 연구 결과로 사실 5년을 하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 3년이면 충분한가에 물음을 하기 위해서 3년하고 5년을 비교하는 임상 연구가 외국에서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3년보다 더 하는 것이 나은 증거는 없고, 그다음에 실제 그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실제 이게 약을 끊은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약을 쓰는 도중에 병이 이제 재발하게 되면 그 약이 안 듣는 거가 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끊은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재발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그 억눌려는 있는 거죠. 약에 듣긴 듣는데 죽지만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게 재발돼도 다시 또 이마티닙을 쓰면 또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체 생존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약을 먹어서 억누르고 있는 거하고 3년 후에 이제 약을 끊었다가 죽지 않고 억눌렸던 것이 다시 나와서 살아난 거를 다시 약을 써서 이제 죽이고 억누르고 있는 거하고 생존 기간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의사들은 이게 이제 이런 외국에서 하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3년이 좀 뭐 이거 갖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3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관찰하다가 만일에 병이 재발이 되면 그때 다시 약을 쓰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이제 고위험군이면은 모든 환자에서 이 재발 방지용 이마티닙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까 이제 우리 유민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전자형에 따라서는 뭐 글리백이 아예 뭐 효과가 없는 이제 유전자형이 있죠. 그다음에 또 키드 엑손 11번이 가장 잘 듣지만 키드 엑손 9번은 조금 덜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마티닙의 글리백에 좀 잘 안 듣는다는 또 유전자형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우리가 말하는 와일드 타입 또는 야생형, 이 경우는 또 이제 글리백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볼 때 실제 예상컨대도 키드 엑손 11번이면은 뭐 이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또는 뭐 아예 안 듣는 여기 PDGFR 알파 D842V 돌연변이는 이게 아예 안 듣으니까 이거는 뭐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다 알죠. 그러면 나머지 좀 덜 듣는다는 이런 유전자형의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 여태까지 나온 그 북미 연구나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도 그 환자들의 그 유전자형을 이제 또 분석을 해봐가지고 재발 방지 효과를 봤는데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킷 엑손 11번은 아주 그 북미 연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마티닙 쓴 경우와 위약 쓴 경우가 재발의 이제 확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킷 엑손 9번의 경우에는 또 뭐 그렇게 차이가 안 있어 보이고 또 야생형 경우에도 별 차이 안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킷 엑손 11번의 경우는 뭐 이게 워낙 그 대부분 환자가 이 유전자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이 결과를 그냥 믿을 수 있는데 이 9번이나 와일드 타입의 경우는 환자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이거는 정말 효과가 없냐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기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두 개 다 킷 엑손 11번에 대한 건데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킷 엑손 9번에만 해도 1년하고 3년도 별로 좀 차이가 안 있어 보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제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결론은 D842V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거는 안 들으니까 이거는 뭐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킷 엑손 11번의 경우에는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유형의 경우는 이제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마티닙 보조요법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 유전자형을 이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3년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안 듣는데 3년 하면은 그거는 뭐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D842V가 아니라는 거를 우선은 알아야 돼요. 이게 D842V인데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손해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돌연변이가 없는 와일드 타입이거나 킷 엑손 9번이거나 또는 뭐 다른 유전자형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가 확실치 않은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 보험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시작은 뭐 대부분 환자한테 권합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그게 뭐 부작용이 뭐 심하다든가 이렇게 경우에는 우리가 득실을 따져볼 때 실 쪽에 더 무게추가 가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 환자분이랑 상의해서 중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하는 이마티닙 치료 이거는 이제 아까 또 유민희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게 이제 국소성 기스트는 원격 전이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수술을 먼저 하는 거는 수술을 해서 별 문제 없이 수술이 가능할 때고 이게 수술을 하는 바로 수술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게 번진 데는 없어 보이지만 이 주위로 좀 침륜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다 떼어내기가 이제 어려워 보인다든가 또는 이걸 뛸 수는 있지만 이걸 하려면 뭐 여러 장기를 떼어내가지고 몸에 많은 부담이 간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항문 근처에 있는 직장 여기에 기스가 생기면 그거를 완전하게 떼내려면 항문의 괄약근을 갖다가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양이 어느 정도 큰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약을 써가지고 줄어들어서 이제 그 괄약근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먼저 약을 써서 줄여놓고 살리는 쪽으로 가고 뭐 암만 이렇게 해보려 그래도 어차피 그 위치로 볼 때 항문 괄약근에 뭐 딱 붙어 있다든가 뭐 거기를 침범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어차피 약을 써가지고 줄여놔도 어차피 보존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뭐 100% 글리백에 다 들어가지고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예가 이제 12지장에 있는 경우에는 12지장이라는 게 이제
췌장, 그다음에 담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2지장에 있는 거를 떼려면 이게 어차피 고기를 그런 옆에 있는 췌장이나 또는 담도도 다 떼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광범위한 절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윗불 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직장에 생긴 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차피 이거를 줄여놔도 그런 걸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괜히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다 듣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과 선생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외과 선생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과 선생님이 보기에 이거는 어차피 다 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큰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수술하는 거고 만일에 지금보다 줄여들면은 그걸 뭔가 괄약근도 살리고 그다음에 수술을 굉장히 축소해서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먼저 항암제를 써가지고 줄여놓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런 게 이제 위에 생기는 기스의 경우에도 이건 대부분의 경우는 크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위에 있는 거는 크더라도 실제 그 근육층에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크기는 굉장히 한 1-20cm 이상 돼도 실제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쐐기 절제한다 그러죠. 그 부위만 이렇게 떼어내고 그러니까 위에 붙어 있는 부위는 조그맣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만 떼고 나머지 붙어 있는 암 덩어리를 이렇게 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보다는 실제 이게 위치가 이제 식도하고 위하고 그 인접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떼어내려면 이제 식도 위 괄약근이 이제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를 다 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위를 다 떼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위라는 게 이제 음식물을 저장했다가 이제 소화를 조금씩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 걸로 되는데 이렇게 위가 없어지면 그런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괄약근이 없으니까 먹은 음식이 이제 밑에 식도를 지나서 이제 위는 없고 소장에 이제 갔다가 이게 좀 눕거나 이렇게 하면 괄약근이 있으면 그걸 막아줄 텐데 이거는 이제 역류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류하고 이런 이제 문제도 있어서 삶의 질이나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를 다 떼내는 거를 가능하면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 식도 위 접합부 근처에 있는 경우에 이것도 역시 이제 외과 선생님을 상의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부위에 있을 때 요거를 지금 수술을 하면 위를 다 떼내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약을 써가지고 이걸 줄여놓으면 위를 다 안 떼내고 고기만 떼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먼저 약을 쓰고 이제 수술하는 것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여기 얘기는 그 얘기고.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에 또 이제 단점이 아까 처음에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경우는 진단 및 치료를 한꺼번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먼저 약을 써야 되니까 약을 쓰려면 이 진단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스트가 아닌데 기스트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시작 전에 기스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도 이게 위에 있는 경우 또는 소장에 있는 예를 들면은 12지장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직장에 있는 경우 이때 볼 때 그냥 보통의 그 조직 검사 갖고는 점막만 떼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거를 깊숙한 데까지 이렇게 조직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기술이 좀 더 필요하고 그렇지만 어쨌건 이런 조직 검사가 필요해서 이제 진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듣는 유전자형이면은
그 안 그래도 지금 뭐 진행이 돼가지고 수술을 바로 안 하는데 이게 안 듣는 치료를 하다가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형은 반드시 검사를 해서 D842 부위가 아닌 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심스럽게 일단 그 이마팀을 쓴 다음에도 혹시나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 4주 후에는 CT를 찍어봐서 이게 적어도 안 들어서 막 증가하지는 않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이야 뭐 뻔하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단 최대한 줄여놓고 뛰는 거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너무 기다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뭐 병이 안 듣게 되면서 막 전이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낭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는 한 6개월 내지 1년의 범위에서 이제 CT를 찍어가면서 봐서 이제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시점이 되면 그때 외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수술을 권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를 수술 전에 이마티닙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이제 줄여놓고 수술해서 띄어내면 그 이제 조직을 보고 이 사람이 재발의 위험이 높으냐 안 높으냐 이거를 따지게 되는데, 이제 이마티닙 글리백에 노출이 돼서 글리백 때문에 이제 종양이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도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는 이 약에 더 잘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최초에는 크기도 크고 예를 들면은 이 세포 분열 수도 높았을 텐데 실제 수술 후에 보니까 그것도 해서 이거는 사실은 최초에는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고위험군이 안 돼서 이거는 이제 보험에서 그걸 또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거 수술 스페시멘만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적이면은 이거는 최초에 아마 고위험군이었을 테니까 이거는 이 이후에 보조요법을 보험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 권고를 들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심사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보험 적용 여부를 해서 뭐 삭감 여부를 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예를 들면 아까도 했던 고위험군의 경우에 크기가 10cm 이상이면은 무조건 고위험군이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수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초의 10cm 이상인 경우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수술 후에 작아지거나 해도 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최초의 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보조요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보조요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가 전체 보조요법이 3년이니까 이 수술 전에 한 기간하고 합쳐서 대개 3년은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